설이 내린 시골길 위에서 차가 고장났을 때 형사 박지수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검은 현대 제네시스 차량 안으로 울려 퍼졌다. 지수는 핸들을 꽉 잡은 채 앞으로 뻗은 도로에 집중했다. 새벽 5살의 그녀는 서울경찰청에서 가장 젊고 유능한 형사 중 하나였다. 경력은 순풍에 돛단 듯 승승장구했지만 개인적인 삶은 동료들이 그녀에게 붙인 별명인 얼음 여왕처럼 차갑고 단조로웠다. 지수는 자신에 대해, 특히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윤미라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아침 안개처럼 희미했다. 이번 출장은 큰 사건이 아니었다. 단지 용산경찰서에서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함양군 경찰서로 기밀 서류를 전달하는 임무였다. 함양군은 산악지역과 인접해 있었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거의 방문하지 않는 외딴 마을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안개마을이었는데 이름만으로도 고요함과 잊혀진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지수는 2시간 가까이 운전했고 서울의 소음을 멀리 떠나 점점 더 시골 깊숙이 들어갔다. 도로 양쪽으로는 수확이 끝난 논밭과 낮은 언덕, 그리고 드문드문 보이는 숲이 펼쳐졌다.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습해졌으며 먹은 안개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갑자기 큰 펑 소리가 들리더니 차가 흔들렸다. 지수는 반사적으로 핸들을 꽉 잡아 차가 곧게 나아가도록 했다. 그녀는 흙계 가장자리로 차를 세우고 심장이 쿵컹거리는 것을 느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앞 우측 타이어가 완전히 터져 납작해져 있었다. 길에 버려진 큰 날카로운 물체를 밟은 것 같았다. 지수는 한숨을 쉬며 트렁크를 열고 예비 타이어와 도구를 꺼냈다. 형사이지만 그녀도 여자였다. 해가 지려는 저녁에 안개가 짙어지는 가운데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은 그녀가 원하는 일은 아니었다. 게다가 타이어가 너무 심하게 찢어져 예비 타이어도 앞으로의 험한 산길에선 임시 방편에 불과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배터리가 언제 다 떨어졌는지 모르게 완전히 연결이 끊겨 있었다. 해질녘 전에 경찰서에 도착하려던 계획은 무산되었다. 안개는 그녀의 생각보다 빠르게 짙어졌고 주변 경치를 감싸 도로변의 나무들을 흐릿한 유령처럼 만들었다. 기온이 현저히 떨어졌다. 지수는 얇은 재킷을 꽉 여미고 차가운 공기가 살갗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거기 서서 무력하게 차를 바라보았다. 안개마을. 그녀는 이 이름을 희미하게 기억했다. 경찰청에서 본 몇몇 오래된 파일에 언급된 적이 있는 것 같았지만 너무 먼 곳이고 그녀의 현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지수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걸어가기로 결정했다. 아마도 근처에 주민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를 잠그고 중요한 서류가 든 가방을 어깨에 메고 방금 지나온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만나길 바라며. 안개와 이전의 작은 비로 인해 진흙투성이인 흙길은 걷기가 어려웠다. 그녀의 반짝이는 구두는 금세 진흙과 흙으로 뒤덮였다. 상당히 먼 거리를 걸었지만 버려진 논밭과 웅크린 나무들만 보일 뿐 사람의 그림자도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 시야가 몇 미터로 줄었다. 지수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형사로서의 생존 본능과 경계심이 그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가 거의 절망적인 상태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아주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짙은 안개 속에서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아주 약한 빛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지수는 그 불빛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길은 점점 더 걷기 어려워졌고 주요 도로에서 벗어난 것 같았다. 가까이 갈수록 그것이 작고 소박한 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임시로 지어진 듯했고 호수나 큰 시내 옆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물표면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안개와 섞여 신비롭고 다소 차가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집 앞에 멈춰 섰다.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집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졌고 철판으로 지붕을 덮었으며 매우 오래된 것 같았다. 희미한 등불이 썩은 창문 틈으로 새어나왔다.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다. 그녀는 형사였고 이보다 더 위험한 상황들을 마주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나무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두드리는 소리가 안개 낀 밤에 건조하고 외롭게 울려 퍼졌다. 잠시 후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거기 서 있는 것은 노인이었다. 마른 체격에 약간 구부정한 등, 눈처럼 하얀 머리카락. 그의 얼굴은 고단했고 세월과 바람과 햇살로 인한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바랜 갈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깊은 눈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다른 시골 사람들처럼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누굴 찾으시나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지수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고장났어요. 휴대폰도 배터리가 없고요. 하룻밤만 머물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나 불신이 없었다. 그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안개가 이렇게 짙은데 불쌍하구나. 들어오게. 그는 문을 더 넓게 열어 지수가 들어올 수 있게 했다. 지수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오래된 나무 문지방을 넘어 들어갔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지수를 엄습했다. 흙과 모닥불 냄새, 안개 냄새, 그리고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익숙한 냄새. 작은 집에는 값진 것이 없었다. 단지 몇 가지 소박한 물건들 뿐이었다. 하지만 즉시 지수의 눈은 출입문 맞은편 오래된 나무벽에 있는 한 지점으로 끌렸다. 그것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색이 바랜 단순한 나무 액자에 조심스럽게 걸려있는 오래된 사진이었다. 흔들리는 등불 아래 사진 속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다.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 얼굴을 그녀는 즉시 알아보았다. 우아한 아름다움, 밝은 눈, 자비로운 미소. 그것은 15년 전 미스터리하게 실종된 송윤아였다. 그 사건은 그녀와 동료들을 계속 괴롭혔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자세히 보니 지수는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외모, 특히 눈, 미소, 그리고 머리를 묶는 방식이 어딘가 매우 익숙하고 매우 가깝게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 미라가 예전 사진들에서 보여주던 모습과 같았다. 지수는 그곳에 얼어붙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고 김철수 노인의 존재도 틈새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도 잊고 있었다. 안개마을 호수 옆집, 그물을 수선하는 노인, 그리고 윤아의 사진. 도시의 가장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과 그녀의 돌아가신 어머니. 이 모든 것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지수의 머릿속, 예리한 형사의 두뇌가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흩어진 조각들, 마을 이름, 오래된 사건, 사진,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 이 지수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등골을 타고 한기가 느껴졌다. 이것은 안개 낀 밤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짙은 안개 아래에서 점차 드러나고 있는 어떤 끔찍한 진실 때문이었다. 호수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안개가 문틈으로 들어와 지수를 떨게 만들었고 그녀는 처음의 충격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여전히 사진 앞에 얼어붙어 있었다. 세월을 통해 단련된 형사로서의 모든 감각이 갑자기 깨어났다. 윤아 사건, 경찰청의 미제 사건 파일을 두껍게 만든 이름. 흔적 없이 갑자기 실종. 모든 수색은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사진이 여기 지수가 본 가장 소박한 집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더 떨게 만든 것은 사진 속 여인과 어머니 사이에 섬뜩할 정도로 닮은 모습이었다. 미라는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가장 섬세한 특징들, 자비로운 미소를 짓는 입, 평온한 외관 아래 숨겨진 슬픈 눈빛, 단정하게 묶은 머리 스타일, 이 지수에게 즉시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들을 떠올리게 했다. 어머니와 윤아가 친척 관계였을까? 아니면 단지 우연의 일치였을까? 김철수가 기침을 하며 지수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그녀는 황급히 돌아서서 당혹감과 놀라움을 감추려 했다. 아저씨, 사진 속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수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다. 김철수는 사진을 보았고 그의 눈은 부드러워졌으며 형언하기 어려운 슬픔이 섞여 있었다. 아, 그건 송윤아 씨야. 예전 지인이지. 송윤아요. 지수는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강조하며 반복했다. 그녀는 아직 살아계신가요? 김철수는 안개가 여전히 내려앉아 있는 문 밖을 바라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한숨처럼 가라앉았다. 오래전에 실종됐어. 15년도 더 됐지. 아무도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 15년.
윤아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시기였다. 지수는 손을 꽉 쥐었다. 아저씨, 그분이 언제 실종됐는지 아세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철수는 지수를 돌아보았고 그의 깊은 눈에는 죄책감의 기색이 없었다. 단지 피로와 무거움만이 있었다. 옛날 일이야. 그녀는 안개가 짙은 날 떠났어. 많은 말 없이. 이 마을이 원래 그래. 사람들은 아침 안개처럼 와서 가는 거지. 그는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고 지수는 김철수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형사로서의 본능이 즉시 활성화되었다. 이 노인은 윤아의 실종과 관련이 있었고 아마도 그가 가장 중요한 증인일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김철수는 업무상 질문들로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용의자가 아니었다. 그의 온순함과 과묵함은 뚫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다. 지수는 경찰서에서처럼 덤벼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안개마을에 있었다. 그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었고 김철수는 그녀를 돕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이 물어본 것 같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김철수는 대답 없이 단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오래된 찻주전자에서 뜨거운 찬을 따랐다. 차의 따뜻함이 퍼져나오며 집안의 한기와 긴장을 일부 몰아냈다. 지수는 차를 받아들고 두 손으로 따뜻함을 감싸쥐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윤아 사건으로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이 사건에 대한 빈약한 정보를 기억해 보았다. 윤아는 성공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안개마을 근처 고향을 방문하거나 그곳에서 볼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사라졌다. 몸싸움의 흔적도 몸값 요구도 없었다. 마치 대지에서 증발한 것 같았다. 경찰은 안개마을 주변의 산악지역을 포함해 모든 곳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사건 파일은 점차 냉각됐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사진이 여기 김철수의 집에 나타났다. 지수는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다. 자세히 볼수록 어머니와의 닮은 점이 더 분명해졌다. 어머니가 윤아를 알고 있었을까? 어머니가 안개마을에 온 적이 있었을까? 어머니의 과거는 항상 지수에게 미스터리였다. 미라는 강인하고 내성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고향이나 젊은 시절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지수는 도시에서 자랐고 단지 어머니가 그녀를 키우기 위해 고생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지수가 묻지 못한 비밀들을 가져갔다. 한 번은 지수가 우연히 철제 상자에 숨겨진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을 본 적이 있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낯선 시골 풍경 속에 서 있었고 슬픔에 잠긴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사진에 대해 결코 설명하지 않았다. 지금 윤아의 사진을 보며 지수는 갑자기 이상한 연결감을 느꼈다. 15년 전 사건과 어머니의 밝혀지지 않은 과거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어머니가 윤아의 실종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 심지어 어머니가 그것과 관련이 있었을까? 그 생각은 지수를 움찔하게 했다. 그녀는 진실을 찾을 때까지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고장난 차는 완벽한 핑계였다. 그녀는 안개마을의 호수 옆집에 머물면서 김철수, 윤아, 그리고 이 장소가 숨기고 있는 비밀들에 대해 알아내야 했다. 지수는 김철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작은 모닥불 옆에 앉아 마른 장작을 더 넣고 있었다. 흔들리는 불빛이 그의 늙은 얼굴을 비추고 나무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김철수는 호수 옆에서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윤아의 사진은 반대로 말하고 있었다. 그는 단지 그물을 수선하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수, 길을 잃은 여영사는 단지 차가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그 비밀의 장막을 걷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아침, 안개는 여전히 안개마을을 덮고 있었고 호수 옆 작은 집을 고립된 섬처럼 만들었다. 지수는 일찍 일어났고 오래된 낡은 해먹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몸이 뻐근했다. 그녀는 김철수가 불을 피우는 것을 보았다. 등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이른 아침의 약한 빛으로 대체되었다. 그는 그녀의 계획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물을 끓이고 차를 준비했다. 아저씨, 차를 고치러 군에서 사람이 올 때까지 여기서 며칠 더 머물러야 할 것 같아요. 지수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잠시 머물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방값도 내고 집안일도 도울 수 있어요. 김철수는 고개를 들고 조용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돈이야 뭐하러? 네가 공경에 처해 있으니 내가 도울 뿐이야. 계속 머물러도 좋아. 이야기할 사람이 더 있는 게 덜 외롭기도 하고. 김철수의 말에 담긴 단순함에 지수는 약간 놀랐지만 그것은 그녀를 더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 조사를 계속할 근거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차가 고장난 상황, 수리할 곳을 찾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사무실에 보고했다. 경찰청은 지수를 신뢰했기 때문에 압박하지 않았다. 지수는 호수 옆집에서의 생활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소박함의 극치였다. 식사는 흰쌀밥, 삶은 채소, 그리고 가끔 김철수가 호수에서 잡은 작은 물고기로 이루어졌다. 그는 혼자 살며 말이 적고 날마다 그물수선, 작은 정원 가꾸기 하이 또는 고요한 호수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고독함은 그의 존재에 깊이 스며든 것 같았다. 그러나 그 고독함은 차갑지 않았다. 김철수가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세부 사항들이 있었다. 그는 항상 지수를 위해 가장 따뜻한 밥을 남겨두었다. 그녀가 추위에 떠는 것을 보면 장작을 더 넣었다. 그는 몇 마리의 닭과 오리를 매우 세심하게 돌보았다. 그의 친절함은 화려한 말이나 과시적인 표현이 필요 없었다. 오전 중반 한 아이가 나타났다. 서연이라는 8살쯤 된 작은 소녀였다. 몸집이 작고 날렵한 얼굴에 큰 반짝이는 눈이 인상적이었다. 서연이는 마치 매일 하는 일과처럼 호수 옆집으로 달려왔다. 김 할아버지, 왔어요. 서연이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집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지수는 김철수를 놀라움과 함께 바라보았다. 서연이를 보자 노인의 얼굴에 자애로운 미소가 번졌다. 오, 이렇게 일찍 왔구나. 오늘은 손님이 있단다. 서연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며 약간 수줍어했다. 이분은 누구예요, 할아버지? 손님이야. 차가 고장나서 우리 집에 잠시 머무시는 거야. 인사드려라. 서연이는 공손하게 두 손을 모아 지수에게 인사했다. 지수는 미소로 답하며 어린 소녀의 순수함에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서연이는 재빨리 김철수의 무릎으로 달려가 길에서 있었던 일이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서연이의 말을 통해 지수는 그녀가 아래 마을의 한 가정 출신이지만 하루 중 대부분을 호수 옆집에서 보내는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연이는 김철수를 양부라고 부르거나 단순히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서연이의 존재는 집과 김철수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 오후 지수는 안개마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밖으로 나가기로 결정했다. 차를 고치러 간다고 김철수에게 말했지만 실제 목적은 주민들로부터 정보를 듣는 것이었다. 그녀는 흙길을 따라 걸으며 오래된 초가집들 사이로 지나갔다. 안개마을은 안개 속에서 마치 슬픈 수묵화처럼 펼쳐졌다. 집들이 안개 속에 숨어있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와 흙과 습기의 냄새가 뒤섞인 독특한 공기가 특징적이었다. 이곳 주민들은 낯선 사람들과 접촉이 적은 것 같았다. 그들은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인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대화를 시도하며 길과 생활에 대해 물어보았다. 점차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은 중년 여성인 박정숙 씨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박정숙도 조심스러웠지만 지수의 교묘함과 곤경에 처한 약한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열게 했다. 박정숙의 장황한 이야기를 통해 지수는 안개마을의 옛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나의 이름이 등장했다. 아, 예전 그 일 말이에요? 도시에서 온 여자가 실종된 사건? 박정숙은 목소리를 낮추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세상에, 그건 정말 끔찍했어요. 갑자기 유령에게 잡혀간 것처럼 사라져버렸죠. 아무리 찾아도 시체를 못 찾았어요. 박정숙은 그녀가 아는 소문들을 이야기했다. 유나는 도시 사람으로 볼 일이 있어 마을에 왔었다. 그녀는 아름답고 고급스럽게 차려입었으며 시골 주민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의 출연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사라졌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랐다. 마을에는 온갖 소문이 돌았다. 강도를 당했다거나 살해당해 시체가 숨겨졌다거나 남자를 따라 도망갔다거나 심지어 호수 밑에서 귀신에게 홀렸다는 이야기까지. 호수 옆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 말이에요? 박정숙이 갑자기 김철수를 언급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분은 이상해요. 혼자 살면서 거의 아무와도 교류하지 않아요. 송윤아가 실종된 날 누군가 그를 호수 근처에서 뭔가를 하는 걸 봤어요. 그 후로 그는 더 침묵하고 말이 없어졌죠. 사람들은 그가 뭔가를 알고 있거나 심지어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수군거려요. 지수는 주의 깊게 듣고 소문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려내려 했다. 김철수가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은 그녀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고립된 사람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의심일 뿐 확실한 증거는 아니라고 느꼈다. 박정숙은 마을의 다른 이야기들, 한때 이곳에 살았던 가족들, 발생했던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했다. 지수는 모든 것을 기억하며 윤아 사건 파일에서 알고 있는 것들과 연결시키려 노력했다. 해가 완전히 질 무렵 호수 옆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피곤함을 느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 찼다. 안개마을은 단순히 외진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이야기들, 시간의 안개 아래 잊혀진 비밀들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의 중심에는 김철수, 서연이, 그리고 나무 벽에 걸린 윤아의 사진이 있었다. 지수는 등불 아래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김철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른 체구와 고된 모습이 어떻게 미스터리한 사건과 관련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의 눈빛, 윤아에 대해 언급할 때의 회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소문은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깊이 알아봐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단지 사건을 해결하려는 형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는 딸이었다. 이 사건 사이에 가능한 연결고리에 대해 그녀는 오직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들에 대한 희미한 기억과 답변되지 않은 의문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도시에서의 윤아 사건의 압박과 어머니의 과거에 대한 미스터리가 지수의 마음을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녀는 더 많은 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소문과 회피보다 더 구체적인 것. 그녀는 모든 열쇠가 이 집 어딘가에 있거나 김철수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고 느꼈다. 호수 옆집에서의 다음 며칠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하게 흘러갔다. 지수는 채소 따기, 설거지 또는 그물 널기 같은 작은 일들을 도우며 곤경에 처한 사람의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형사로서의 본능을 드러내지 않으려 최대한 자연스럽게 일했다. 김철수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점차 지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처음의 경계심은 사라졌다. 그는 호수 옆에서의 생활, 물이 불어나는 계절들, 그가 잡았던 큰 물고기들에 대한 사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약간의 향수가 담겨 있었다. 서연이는 매일 놀러왔다. 그녀는 순수하고 활발하게 마당을 뛰어다니며 때로는 학교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렸다. 그녀는 김철수를 매우 좋아했고 종종 그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서연이도 점차 지수에게 익숙해져 처음처럼 수줍어하지 않았다. 서연이의 존재는 원래 침울했던 집에 웃음과 햇살을 가져왔다. 지수는 서연이가 매우 영리하고 민감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때로는 어른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세부 사항들을 무심코 말하곤 했다. 지수는 휴식 시간의 대부분을 관찰하고 조사하는 데 사용했다. 그녀는 집 안의 모든 물건, 모든 구석, 김철수의 모든 습관을 주시했다. 그녀는 김철수가 종종 호수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회상하는 것처럼 멀리 있었다. 가끔 그는 윤아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어느 오후 강한 바람이 불어 집 뒤의 마른 바나나 잎을 현관으로 날려보냈다. 지수는 김철수가 청소하는 것을 도우며 마른 잎과 작은 물건들을 모으고 있었다. 현관을 치우다가 가려진 작은 구석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작은 재단 아래에 놓여 있었고 약간 가려져 있었다. 아저씨, 이 상자 오래됐네요. 제가 밖으로 내놓을까요? 지수가 상자 뚜껑을 살짝 만지며 물었다. 김철수가 돌아섰고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놀람이 있었다. 아, 그 상자 그냥 2개, 오래된 물건들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약간 불안정했다. 김철수의 불안함이 지수의 주의를 끌었다. 그녀는 이 상자에 특별한 것이 있다고 느꼈다. 습기가 찬 것 같아요. 오래 두면 안에 있는 물건들이 망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가 계속 설득했다. 김철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 꺼내게. 조심해.
먼지가 많을 테니. 허락을 받아 지수는 상자를 끌어냈다. 그것은 꽤 무거웠고 먼지로 덮여 있었다. 지수는 상자를 열었고 안에는 몇 벌의 오래된 옷과 시간이 지나 색이 바랜 몇 가지 개인 물품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물건씩 꺼냈다. 상자 바닥, 구겨진 천 아래에 숨겨진 채 지수는 해진 천으로 쌓인 작은 물건, 표지가 다른 작은 노트, 그리고 끈으로 묶인 오래된 편지 묶음을 발견했다. 지수의 심장이 빨라졌다. 형사로서의 직감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건 누구 물건이에요, 아저씨? 지수가 물었다. 그녀의 손은 노트를 쥐고 있을 때 약간 떨렸다. 김철수는 노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아, 누군가가 맡긴 오래된 물건들이야. 지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들을 혼자 조용히 읽어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김철수에게 노트와 편지들을 안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김철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일로 돌아갔지만 지수는 그의 눈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수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오래된 나무 테이블 옆에 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열었다. 페이지들은 이미 노랗게 변색되었고 잉크는 많은 부분에서 바래져 있었으며 글씨체는 약간 떨렸다. 여성스러운 지수는 읽기 시작했다. 첫 줄부터 그녀는 이것이 일기라는 것을 알았다. 몇 페이지 후 그녀는 이 필체가 이상하게 익숙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에 빠졌다. 이 필체는 그녀의 어머니 미라의 것이었다. 일기는 어머니가 안개마을에서 살았던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정확한 날짜는 없었지만 날씨, 계절, 그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지수는 이것이 약 15-16년 전 유나의 실종 시기와 일치한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일기는 당시 어머니의 어려운 삶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도시에서 무언가를 피해 도망친 것 같았고 안개마을을 은신처로 찾아왔다. 그녀는 힘들게 살았고 생존을 위해 온갖 일을 해야 했다. 그리고 일기에 유나의 이름이 등장했다. 어머니는 유나에 대해 애정을 담았었고 그녀를 친자매처럼 여겼다. 유나는 어려운 시기에 어머니를 많이 도운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 걱정과 비밀을 나누었다. 유나 언니가 또 들러서 호박 몇 개를 가져왔다. 그녀는 항상 그렇게 친절하다. 우리 자매는 처마 밑에 앉아 옷을 기우며 호수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가 있으면 괜찮다고 말했다. 이 문장을 읽고 지수는 숨이 막혔다. 일기는 또한 안개마을에서의 생활, 이곳 사람들에 대해 묘사했다. 호수, 오솔길, 안개 덮인 산들을 언급했다. 그러나 일기는 유나의 실종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날들에서 멈추었고 글들은 점점 더 어떤 다가오는 일에 대한 불안, 공포, 두려움을 표현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그림자가 계속 맴돌고 있다. 유나 언니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너무 무섭다. 일기의 마지막 문장은 단지 몇 개의 갈겨 쓴 단어였고 갑자기 중단된 것 같았다. 일기를 다 읽고 지수는 그것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과거, 그녀가 젊은 시절에 대해 말하기를 꺼린 이유에 대한 전체 이야기가 이 작은 노트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유나와 함께 이곳에서 어렵고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그리고 유나의 실종, 차가운 사건 파일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어머니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어머니는 무엇을 했을까? 왜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지수는 자신이 기억과 비밀의 미로에 빠진 것 같았다. 일기는 그 어둠 속에 비치는 첫 번째 빛이었지만 그것은 단지 더 큰 질문들을 열어놓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안개는 여전히 내려앉아 있었다. 밖에서 김철수는 여전히 조용히 일하고 있었고 서연이는 아마도 어딘가에서 놀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그들도 15년 전 일어난 비극과 비밀의 일부일 뿐일까? 지수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유나 사건뿐만 아니라 어머니,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최종 진실을 찾아야 했다. 어머니의 일기는 지수에게 나침반이 되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안개마을, 유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 기록한 모든 문장,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일기의 정보를 기억 속 유나 사건 파일과
박정숙과 다른 주민들로부터 들은 소문과 대조했다. 조각들은 여전히 분산되어 있었지만 많은 것을 암시했다. 일기는 몇몇 특정 장소들을 언급했다. 집 뒤에 언덕으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 폭포 근처의 동굴, 멀리 있는 호수 기슭, 기울어진 고목이 있는 곳. 이 장소들은 호수 옆집에서 멀지 않은 것 같았다. 지수는 이 장소들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산책을 가거나 마을 주변의 풍경을 보러 간다는 핑계를 댔다. 그녀는 작은 배낭을 가져갔고 그 안에는 조심스럽게 숨겨진 몇 가지 필수적인 경찰 도구들이 있었다. 첫 번째 여행은 집 뒤의 언덕이었다. 어머니는 그곳을 평화로운 장소, 두 사람이 자주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던 곳으로 묘사했다. 지수는 어머니가 묘사한 작은 오솔길을 따라갔다. 마른 잎과 습한 흙 아래 그녀는 오래된 흔적들을 발견했다. 사람이 앉았던 흔적이 있는 평평한 바위, 부러진 작은 나뭇가지들. 그러나 사건이나 실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별한 것은 없었다. 두 번째 여행은 더 힘들었다. 폭포 근처의 동굴. 일기의 묘사에 따르면 그곳은 꽤 험한 곳이었다. 지수는 폭포와 동굴을 찾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동굴은 깊지 않았고 단지 폭포 아래에 큰 바위 움푹 파인 곳이었다. 지수는 모든 구석을 신중하게 조사했다. 숨겨진 구석에서 그녀는 작은 물건을 발견했다. 특이한 단추로 시골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단추가 아닌 것 같았다. 이 단추는 유나나 그녀와 관련된 누군가의 것일 수 있었다. 지수는 사진을 찍고 증거 봉투에 단추를 담았다. 서연이로부터의 단서도 지수에게 도움이 되었다. 서연이는 순진하게 김철수가 물이 깊은 곳, 큰 나무가 가지를 호수로 뻗은 곳에서 그물을 고치러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할아버지가 거기서 슬퍼 보이는 걸 자주 봤어요. 이 세부 사항들은 호수와 그 숨겨진 구석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지수는 호수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호수 표면은 항상 고요했고 물은 약간 어두운 색이었으며 항상 그 위에 검은 안개가 떠 있었다. 서연이는 그것을 검은 호수라고 불렀다. 물이 마치 석탄처럼 어둡게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수는 박정숙이 유나가 호수 아래에서 귀신에게 홀렸을지도 모른다고 한 소문을 기억했다. 유령이나 귀신을 믿지는 않았지만 지수는 민간 전설이 종종 사람들이 목격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실제 사건에 기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수는 또한 박정숙 외에 다른 주민들에게 접근하려고 노력했다. 마을 입구에서 펠감을 파는 노인, 현관에서 옷을 기우는 할머니가 있었다. 접근은 매우 어려웠다. 그들은 지수가 과거, 특히 유나나 김철수에 대해 물었을 때 두려워하며 피했다. 그들의 태도는 그들이 무언가를 알고 있거나 적어도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큰 비밀이 15년 동안 마을을 짓누르고 그들이 경계와 상호 두려움 속에서 살게 만든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지수가 김철수의 집에 있을 때 그녀는 도시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것은 옛 동료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는 지수가 안개마을에서 휴가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수야, 너 지금 안개마을에 있지? 15년 전 유나 이 검은 호수. 김철수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색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예전에는 모두가 두려워했고 슬픈 이야기들을 속삭였지. 지금 보니 정말 평화롭네. 지수는 미소 지었다. 그건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웠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 호수는 여전히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변한 거죠. 그녀는 호수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과거의 강박적인 이미지나 묻혀진 비밀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고요함, 자연의 단순한 아름다움,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따뜻한 집의 반영을 보았다. 유나 사건은 경찰 교과서에 규정된 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그날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여전히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유나의 운명에 대한 진실은 알려졌고 그녀는 평화롭게 쉬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비극이 지수를 이곳으로, 김철수와 서연이에게 안개마을로 데려왔다는 것이다. 지수는 더 이상 도시에서의 경력이나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단순한 것들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을 돕고 친절과 평화가 존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 호수 옆집은 단지 지수가 어머니의 과거와 유나의 운명에 대한 진실을 발견한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발견한 곳이었고 집을 찾은 곳이었다.
김철수는 수선이 끝난 그물을 내려놓고 애정어린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당신 차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당신이 여기 길을 잃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네. 유나 씨와 어머니도 당신이 여기 있어서 기뻐할 거예요. 지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살짝 떨렸다. 저도 여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도시는 그렇게 붐비는데도 외로웠어요. 여기가 진짜 집이에요. 서연이가 달려와 지수의 품에 안겼다. 언니, 공부 다 했어요. 호수로 나가 놀아요. 지수는 서연이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호수로 가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검은 호수는 깊으니까. 서연이는 밝게 웃었다. 지수의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연이에게 검은 호수는 단지 바라보고 옆에서 놀 수 있는 수면일 뿐이었다. 그녀가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언니와 함께 지수는 서연이를 바라보고 김철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김철수의 유산이 재산이나 명성이 아니라 조용한 친절함과 이 집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치고 길을 잃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들어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장소. 저녁 노을 아래 호수 옆집은 안개 속에서 따뜻하고 견고하게 서 있었다. 더 이상 비밀이나 비극을 숨긴 곳이 아니라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연결하는 친절과 사랑이 있는 평화로운 쉼터였다. 안개 호수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 이성적인 형사였던 지수는 어머니의 과거에 대한 진실과 단순한 친절과 깊은 의리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쉽지 않지만 의미 있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당신은 지수의 여정과 그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상황에서 당신도 비슷한 선택을 하셨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인간과 친절,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지수야, 너 지금 안개마을에 있지? 15년 전 유나 사건이 그 지역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 그녀의 파일이 방금 오래된 보고서에서 언급됐어. 유나의 가족이 아직도 정보를 찾고 있대. 이상한 점이 있는지 살펴봐 줄래? 이 전화는 지수를 깜짝 놀라게 했다. 유나 사건이 도시에서 다시 조사되기 시작한 징조였고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모든 일이 훨씬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수는 김철수를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고 그녀의 전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유나의 가족이 아직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을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할까? 그녀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서연이는 순수했고 과거의 어두운 비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지수는 자신의 어깨에 커다란 책임이 얹혀 있다고 느꼈다. 진실을 찾아내는 것, 하지만 동시에 이곳의 평화, 김철수와 서연이 그녀를 도운 사람들의 평화를 지키는 것. 그날 저녁, 지수는 다시 어머니의 일기를 읽었다. 그녀는 그 운명적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단서, 힌트를 찾으려 했다. 어머니는 약속, 그녀가 두려워하는 만남에 대해 썼다. 그녀는 긴장, 불분명한 위협에 대해 썼다. 유나 언니가 마른 협곡 뒤에서 만나자고 했다. 너무 무섭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유나 언니는 가야 한다고 했다. 누군가가 찾고 있다. 글씨가 흐려져 읽기 어려웠다. 지수는 자신이 진실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지만 그것은 여전히 시간에 짙은 안개와 은폐 아래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조각, 김철수로부터의 확인 또는 모든 것이 끝난 곳에서의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사건의 압박, 어머니의 과거로부터의 압박, 안개마을의 연약한 평화와 김철수의 미스터리로부터의 압박이 지수의 어깨를 누르며 그녀에게 비밀의 장막을 빨리 벗겨내도록 강요했다. 지수는 김철수와 직접 대면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조사하거나 탐색할 수 없었다. 최종 진실은 이 과묵한 사람에게 있었다. 어느 저녁, 서연이가 집에 돌아가고 어둠이 내려 호수를 짙은 안개로 덮었을 때 지수는 김철수와 함께 모닥불 옆에 앉았다. 흔들리는 불빛이 노인의 늙은 얼굴을 비추며 주름과 고단함을 두드러지게 했다.
김 할아버지, 지수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진실했으며 형사로서의 날카로움은 없었다. 아저씨가 저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것은 유나 씨와 관련이 있고 아마도 제 어머니와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김철수는 매우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단지 모닥불을 바라보았고 놀라움이나 격렬한 반항은 없었다. 단지 슬픈 수용만이 있었다. 네가 알았구나? 어머니의 노트를 찾았어요. 지수가 말했다. 어머니를 언급할 때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어머니, 미라 씨. 그녀는 여기 있었죠. 그렇죠? 그녀는 유나 씨를 알았어요. 어머니의 일기는 유나 씨와 그녀가 사라지기 전 불안한 날들에 대해 써 있어요. 김철수는 마치 고통스러운 기억에 빠진 것처럼 눈을 감았다. 미라? 그래, 그녀는 유나와 함께 여기 있었지. 그들은 의형제였고 서로에게 의지했지. 유나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지수가 물었다. 각 단어는 그녀의 가슴에서 얼음처럼 차갑게 나왔다. 그녀는 어떻게 실종됐나요? 아저씨, 아저씨는 알고 계신가요? 김철수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15년간의 비밀의 무게를 담은 한숨이었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으며 마치 과거의 각 페이지를 넘기는 것 같았다. 그는 유나와 미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안개마을을 찾아왔고 도시에서 무언가를 피해 도망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고 생존을 위해 갖가지 일을 했다. 김철수도 당시 호수 옆에서 홀로 살고 있었고 그들을 진심으로 도왔다.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음식과 옷을 나누었다. 유나 씨와 미라 씨, 그들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어 라고 김철수가 말했다. 하지만 항상 걱정스러워 보였어. 특히 유나 씨가. 그녀는 종종 도시 쪽을 바라보며 마치 누군가가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 그는 유나가 사라진 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해 가장 짙은 안개가 낀 이른 아침, 유나는 매우 서두르고 걱정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멀리 있는 장소에서 누군가와 만나기로 했다. 미라는 유나를 매우 걱정했고 함께 가길 원했지만 유나는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유나 씨가 그날 아침 안개 속으로 혼자 가는 것을 봤어. 김철수가 계속했다. 미라 씨는 문간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고 눈물을 흘렸어. 그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거야. 김철수는 그 후 미라가 유나가 간 방향을 따라갔지만 안개 속에서 희미한 발자국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라는 완전한 공포 상태로 돌아왔다. 그녀는 김철수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유나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미라 씨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지 않았어. 김철수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막혔다. 그녀는 단지 유나 씨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다고 했어. 그리고 그녀는 매우 두려워했어. 마을 사람들이 알까봐, 도시 사람들이 알까봐. 그녀는 울면서 나에게 애원했어.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나에게 이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어. 김철수는 두 여성의 상황을 동정했고 미라의 절망과 두려움을 보았으며 그 자신도 단순한 사람으로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미라를 돕기로 동의했다. 그는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마을의 누구에게도 그날 유나의 실종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 후 미라 씨도 오래 머물지 않았어. 김철수가 계속했다. 그녀는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 아마도 더 알아보거나 뭔가를 처리하기 위해서였을 거야. 떠나기 전에 그녀는 나에게 유나 씨에 대해 누군가 물어보면 그녀가 떠났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말하라고 당부했어. 그녀는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결코 돌아오지 않았어. 김철수는 유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 사진을 두 사람에 대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어. 서연이는 최근에 내가 주운 아이야. 부모가 없어서 데려와 키웠지. 노년의 동반자로 생각하면서. 김철수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설명했다. 그가 침묵을 지킨 이유, 유나의 사진이 여기 있는 이유, 미라가 결코 이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 미라는 전체 진실을 알고 있거나 사건을 목격한 사람인 것 같았고 김철수에게 그것을 감추도록 부탁했다. 아마도 그녀는 유나와의 약속이나 어떤 두려움에 묶여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철수의 이야기는 아직 전체 진실이 아니었다. 그는 유나가 사라졌다고 말했지만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죽음에 대해, 유나의 최종 운명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는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을 숨기고 있었다. 지수는 그것을 알았다. 김 할아버지, 그녀가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저씨를 믿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아직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유나 씨는 단지 사라진 게 아니죠? 그날 무슨 일인가 분명히 일어났고 그것은 매우 끔찍해서 제 어머니는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제발 최종 진실을 말해주세요. 유나는 어떻게 죽었나요? 김철수는 지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호수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격렬한 내적 투쟁을 하는 것 같았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그를 짐에서 해방시킬 것이지만 15년 동안 지켜온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바로 그때 서연이가 아마도 막 잠에서 깼거나 아직 깊이 잠들지 않았는지 집안에서 조용히 불렀다. 할아버지, 추워요? 서연이의 순진한 목소리는 이곳의 연약한 평화를 상기시키는 것 같았고 보호받아야 할 순수한 영혼들에 대해 상기시켰다. 그것은 지수에게 그녀가 찾고 있는 진실이 모든 것을 파괴할 정도로 끔찍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김철수는 서연이를 바라본 다음 지수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결단력과 고통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아직 마지막 것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 밤 이후 김철수는 다시 익숙한 과묵함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무거움이 증가한 것 같았고 그는 종종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호수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그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마도 전체 진실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적 투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지수도 더 이상 김철수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 매우 크고 그것을 공개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너무 가까이 왔다. 유나,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안개마을에 대한 진실이 바로 눈앞에 있었고 단지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 단서는 의외로 서연이로부터 우연히 그리고 놀랍게 왔다. 어느 오후 지수가 서연이와 함께 호수 가장자리에 앉아 있을 때 서연이는 물을 가지고 놀다가 마른 불 사이에 놓인 오래된 끈을 가리켰다. 지수 언니, 이 끈은 할아버지 거예요. 서연이가 소리쳤다. 지난번에 할아버지가 호수에서 뭔가를 끌어올리는데 사용하는 걸 봤어요. 정말 무거워 보였어요. 지수는 얼어붙었다. 호수에서 뭔가를 끌어올리다. 정말 무거웠다. 호수 아래에서 귀신이 홀렸다는 소문과 함께 서연이의 이야기는 갑자기 소름 끼치는 퍼즐 조각이 되었다. 지수는 호수를 바라보았다. 호수 표면은 여전히 고요했고 물은 평소처럼 약간 어두웠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더 이상 그녀의 눈에 평화로운 풍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비밀을 품은 장소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일기를 다시 떠올렸다. 어머니가 호수에 대해 쓴 부분이 있었다. 이 호수는 너무 깊어. 들여다보면 등골이 오싹해. 유나 언니는 이곳을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다른 구절. 호수로 가지를 뻗은 기울어진 고목이 있는 곳. 지수는 근처에서 그물을 스선하고 있는 김철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김 할아버지,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이가 말했어요. 아저씨가 호수에서 무거운 것을 끌어올렸다고. 기울어진 고목 있는 곳에서요. 김철수는 그물을 놓았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지수를 바라본 다음 순진하게 물장구 치는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지수에 의해 맞춰지고 있었고 서연이가 무심코 마지막 단서를 제공했다. 좋아, 좋아. 김철수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모든 것을 말해주마. 김철수는 지수를 호수로 가지를 뻗은 기울어진 고목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사람들이 거의 지나다니지 않는 외진 곳이었다. 그는 물이 더 깊고 약한 수중 흐름이 있는 곳을 가리켰다. 그날 유나 씨가 사라진 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녀는 산 위에서 누군가를 만나러 갔어.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미라 씨도 정확히 알지 못했어. 아마도 도시에서 온 사람일 거야. 유나 씨가 도망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사람. 그들은 여기 근처에서 만났어. 저 우솔길에서. 김철수가 언덕을 가리켰다. 만남이 순조롭지 않았던 것 같아.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듣지 못했어.
단지 그들이 격렬하게 다투는 것만 보았어. 그리고 그들은 몸싸움을 했어. 다투는 중에 윤아 씨는 밀려서 이 벼랑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 그는 근처의 가파른 벼랑을 가리켰다. 호수로 곧장 떨어지는 절벽이었다. 지수는 숨이 막혔다. 사건은 살인이 아니라 다툼 중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였다. 누가 그녀를 밀었나요? 지수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김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고요한 호수 표면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했어. 단지 키가 크고 힘이 센 남자였다는 것만 알아. 윤아 씨가 떨어진 후 그 사람은 잠시 호수를 내려다보다가 도망쳤어. 미라 씨, 너의 어머니는 윤아 씨를 조금 떨어져서 따라갔었어. 그녀는 모든 것을 목격했지. 미라 씨는 완전히 공포에 질렸어. 김철수가 계속했다. 그녀는 내게 달려와 창백한 얼굴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고 우리는 함께 이곳으로 왔어. 호수를 내려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안개가 너무 짙었고 물이 너무 깊었어. 우리는 불러보고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미라 씨는 극도로 두려워했어. 사람들이 그녀가 관련되었다고 생각할까봐, 그 남자가 돌아와 복수할까봐. 그녀는 나에게 애원했어.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만약 진실이 알려지면 두 사람 모두 큰 문제에 처할 거라고 했어. 그녀는 나중에 윤아 씨의 가족에게 설명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어. 나는 미라 씨가 불쌍했고 그 광경이 너무 끔찍했어. 나도 두려웠어. 이 마을은 외진 곳이고 교통도 힘들어. 당국에 신고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그녀가 비밀을 지키는 것을 도와주기로 했어. 우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며칠 후 김철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안개가 조금 거칠 때 호수 가장자리 근처에서 뭔가가 떠올랐어. 나는 그물과 끈을 사용해 그것을 끌어올렸어. 김철수는 서연이가 발견한 오래된 끈을 가리켰다. 그것은 윤아 씨였어. 그녀의 시신이 호수 밑 나무에 걸려 있었어.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그때 나와 미라 씨, 우리 둘뿐이었어. 우리는 너무 두려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미라 씨는 많이 울었어. 결국 그녀가 말했지. 시신을 여기 둘 수는 없어. 당국에 신고할 수도 없어. 그녀는 윤아 씨를 데려갈 방법을 찾거나 적어도 그녀에게 적절한 안식처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어. 우리는 윤아 씨를 묻었어. 그는 구부러진 고목에서 멀지 않은 숨겨진 장소를 가리켰다. 미라 씨가 작은 무덤을 만들었어. 비석은 없고 그저 몇 개의 돌을 정성스럽게 쌓아놓았지. 그녀는 울면서 기도를 읊었어. 상황이 나아지면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어. 김철수는 이야기를 마쳤고 그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했다. 아마도 그녀도 무슨 일이 있었거나 너무 두려워서 돌아오지 못했을 거야. 지수는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다. 이것은 비극이었다. 냉혈한 살인이 아니라 비극적인 사고가 두려움과 은폐로 이어진 것이었다. 지수의 과묵한 어머니 미라는 범죄를 숨긴 사람이 아니라 김철수와 함께 고통과 두려움을 짊어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김철수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다. 흙과 식물 아래에는 15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이 있었다. 윤아의 운명에 대한 비밀과 어머니의 과거에 대한 비밀.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범죄 증거를 찾아서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 몰린 선량한 사람들의 비극 때문에 울고 있었다. 진실은 고요한 검은 호수 밑과 바위 절벽에서 드러났다. 그것은 잔인한 범죄가 아니라 비극의 연속이었다. 도망침, 싸움, 치명적인 사고, 그리고 은폐로 이어지는 두려움. 김철수와 어머니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짊어져온 고통과 짐이 이제 지수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김철수 옆에 조용히 호숫가에 앉았다. 호수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습기와 흙냄새를 가져왔다. 서연이는 집 안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과거의 어두운 비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지수의 마음속에서 두 명의 사람이 갈등하고 있었다. 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형사 지수, 범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는 사람,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찾은 딸 지수, 김철수의 조용한 선함과 안개마을의 연약한 평화를 목격한 사람. 형사로서의 두뇌는 소리쳤다. 보고해야 한다. 사건을 다시 열어야 한다. 현장을 발굴해야 한다. 사고를 일으킨 남자를 찾아야 한다. 정보를 숨겨 김철수를 체포해야 한다.
15년은 긴 시간이지만 법은 법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말을 했다. 김철수는 범죄자가 아니다. 그는 비극에 휘말린 선한 사람이며 두려움과 의리 때문에 행동한 것이다. 어머니도 상황의 희생자였다. 지금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을 가져올까? 대대적인 수사는 안개마을의 평화를 깨뜨릴 것이다. 남은 생을 고통과 고독 속에서 보낸 김철수는 노년의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서연이는 유일한 할아버지를 잃을 것이고 이미 고인이 된 어머니의 명성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김철수의 작은 발전기로 충전한 덕분에 배터리가 다시 충전되어 있었다. 화면에는 팀장의 이름이 떠 있었다.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뀔 것이다. 지수의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김철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거기 앉아 있었다. 마르고 약한 모습,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15년의 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신뢰와 아마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짐을 내려놓고 싶었기 때문에 지수에게 모든 진실을 말한 것이다. 지수는 이곳에서의 날들을 기억했다. 김철수의 단순함, 사심 없는 친절함, 서연이의 순진한 미소, 도시의 긴장과 서두름과는 다른 호수 옆집에서 그녀가 발견한 이상한 평화. 이곳은 어머니가 젊은 시절의 마지막 날들을 보낸 곳이었다. 그녀가 김철수와 비밀을 나누고 그녀의 기억의 일부를 남겨둔 곳. 그녀는 어머니의 노트를 치고 있었다. 두려움, 유나와의 자매에 대한 떨리는 글씨. 어머니는 아무도 다치지 않기를 원했다. 어머니는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 법은 정의다. 하지만 정의는 항상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끔찍한 진실이 유나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까? 아니면 단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행동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일 뿐일까? 지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단서, 증인, 하지만 그녀가 타이핑하는 모든 단어는 마치 그녀의 양심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이 보고서는 김철수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이 보고서는 김철수와 서연이의 작은 가정을 파괴할 것이다. 지수는 멈췄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증거와 용의자에 대한 차가운 단어들. 그녀는 보고서 초안을 찍고 손에서 구겼다. 그녀는 보고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이런 식으로는. 그녀는 김철수, 서연이, 어머니의 기억에 이렇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방금 찾은 평화를 파괴할 수 없었다. 지수는 김철수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저는 이 일을 경찰서에 보고하지 않을 거예요. 김철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넌 경찰이잖아. 저는 경찰이에요. 지수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어머니의 딸이고 어머니가 믿었던 것을 저도 믿어요. 할아버지의 선함을 믿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유나 씨의 죽음은 비극이었어요. 의도적인 범죄가 아니라 은폐는 두려움과 상황 때문이었죠. 15년 후에 할아버지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 누구에게도 진정한 정의를 가져다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단지 더 많은 고통만 가져올 거예요. 하지만 법은? 김철수가 더듬거렸다. 법은 그 자체의 규칙이 있죠.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훨씬 더 복잡해요. 저는 다른 형태의 정의가 있다고 믿어요. 양심의 정의, 의리의 정의. 유나 씨는 어떡하지? 김철수가 슬픔에 젖어 물었다. 그녀는 제대로 된 안식처가 필요해.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우리는 유나 씨를 존엄하게, 은밀하게 적절한 안식처로 데려갈 거예요. 우리만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그녀에 대한 우리의 최종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할아버지를 이 짐에서 해방시킬 방법이에요. 그날 밤 희미한 달빛 아래, 안개의 덮개 아래 지수와 김철수는 작은 장례식을 거행했다. 김철수가 가리킨 곳에서 지수는 자신의 지식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수행되도록 했다. 고인을 존중하면서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것은 무거운 순간이었지만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세 세대를 연결했다. 고인이 된 유나, 비밀을 간직한 김철수와 미라, 그리고 진실을 발견하고 선택을 내린 지수. 지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더 인간적인 정의, 과거에 대한 치유. 그녀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떠난 사람들의 기억을 이 상황에서 가장 온전한 방식으로 존중하고 있었다. 그 밤 이후 김철수의 어깨에서 짐이 벗겨진 것 같았다. 그는 무한한 감사의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그를, 잠자는 서연이를, 그리고 호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결정은 내려졌다. 지수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개인 사정으로 무급 휴가를 연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유는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 기간 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녀는 윤아 사건이나 안개마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그녀의 실적을 존중하여 그녀의 휴가 요청을 수락했다. 지수는 공식적으로 호수 옆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깔끔한 제복을 입은 날카로운 형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순한 옷을 입고 김철수의 일상 업무를 도왔다. 안개마을에서의 삶은 북적거리는 도시와 완전히 달랐다. 지수는 천천히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닭 울음소리에 일어나 안개와 흙냄새가 섞인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그녀는 김철수와 함께 정원을 가꾸고 호수에서 낚시를 하거나 단순히 앉아서 풍경을 바라보았다. 서연이는 지수가 머무는 것을 매우 기뻐했다. 소녀는 지수에게 붙여 그녀를 언니라고 불렀다. 지수는 서연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놀아주는 시간을 보냈다. 서연이는 지수의 삶에 웃음과 기쁨을 가져왔고 오랫동안 그녀의 경력과 과거에서 길을 잃었던 빈 공간을 채웠다. 지수와 김철수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지수는 자연스럽게 애정을 담아 김철수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김철수는 지수를 친손녀처럼 여겼고 그의 삶의 상실에 대한 보상처럼 느꼈다. 그들은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와 일상적인 걱정거리를 나누었다. 윤아에 대한 비밀의 무게는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운 강박이 아니라 슬픈 기억, 그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되었다. 지수는 또한 마을 생활에 융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처음처럼 경계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도 약간 호기심이 있지만 덜 의심스러워진 박정숙과 함께 시장에 가고 작은 마을 모임에 참여했다. 점차 안개마을 사람들도 호수 옆집에 사는 지수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그들은 여전히 속삭임과 소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았다. 지수는 자신의 진실함과 단순함으로 자신이 위험하거나 낯선 사람이 아니란 것을 증명했다. 지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김철수와 함께 호수 옆집을 수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오래된 구조를 허물거나 바꾸지 않고 단지 썩은 나무 벽을 고치고 새는 철 지붕을 수리하고 작은 부엌을 정리했다. 집은 여전히 소박하고 단순했지만 더 튼튼하고 따뜻해졌다. 더 이상 황폐하고 침울해 보이지 않았다. 지수는 집안에 윤아의 사진을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했다. 그녀는 예전처럼 벽에 걸지 않고 작은 탁자 위에 공손하게 놓고 옆에 들꽃 한 다발을 꽂았다. 이것은 윤아, 어머니의 친구이자 자매의 기억을 기리는 그녀의 방식이었다. 때때로 지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과 어머니의 복잡한 과거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알려졌고 고통은 더 이상 강박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삶의 일부였다. 안개마을에 있는 동안 지수는 진정한 삶이 단지 사건, 숫자 또는 건조한 규칙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 따뜻한 인간관계, 그리고 가장 작은 것들에서 찾는 평화였다. 그녀는 아침 햇살, 새 지저빔, 비 온 후의 흙냄새, 그리고 서연이의 미소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지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가 알던 가장 외로운 곳에서 가족을 찾았다. 김철수는 사랑이 많은 할아버지였고 서연이는 사랑스러운 소녀였다. 비밀과 비극을 품고 있던 호수 옆집은 이제 그녀의 안식처가 되었다. 내면의 평화가 점차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긴장과 불안을 대체했다. 지수는 형사로서의 과거나 윤아 사건과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잊지 않았지만 그녀는 판단과 처벌 대신 이해와 연민으로 그것을 대면하기로 선택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법적 관점에서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안개 속 검은 호수 옆집은 단지 지수가 차 사고 후 발을 들인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진실을, 가족을, 그리고 경력과 과거에서 수년간 길을 잃은 후 자신을 찾은 곳이었다. 비밀을 찾아 떠난 형사의 여정은 끝났고 더 평화로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시간은 안개마을의 오래된 다리 아래 흐르는 물처럼 흘렀다. 지수의 차가 고장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 호수 옆집은 이제 달라졌다. 오래된 철 지붕은 여름에는 더 시원하고 겨울에는 더 따뜻한 야자잎 지붕으로 대체되었다. 나무 벽은 튼튼하게 보강되고 부드러운 녹색으로 다시 칠해져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었다. 흙마당은 평평하게 다듬어졌고 단순하지만 화려한 꽃 몇 다발이 심어졌다. 김철수는 나이가 들었지만 더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의 이가 빠진 미소가 더 자주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그물을 수선했지만 더 이상 고독과 강박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서연이는 이제 10살이 되었고 더 키가 크고 더 건강하며 특히 매우 똑똑했다. 지수의 지도 아래 서연이는 공부를 매우 잘했고 더 이상 마을 주변을 뛰어다니는 아이가 아니었다. 지수는 더 이상 낯선 도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안개마을의 일부였다. 그녀는 바바 셔츠를 입고 샌들을 신고 친근하고 가까운 목소리로 주민들과 대화했다. 박정숙은 더 이상 뒷말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종종 채소 바구니나 달걀을 가지고 호수 옆집에 들렀다. 이전에 의심에 든 초리는 애정과 존경으로 바뀌었다. 호수 옆집은 혈연 관계가 없는 세 사람의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안개마을의 밝은 지점이 되었다. 지수는 자신의 저축을 사용하여 집안의 작은 공간을 임시교실로 개조했다. 그녀는 서연이와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그녀는 또한 노인들을 위한 작은 모임을 조직했고 그들과 함께 옷을 수선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단순히 모닥불 옆에 함께 앉아 있었다. 유나의 사진은 여전히 작은 탁자 위에 공손하게 놓여 있었고 옆에는 항상 신선한 들꽃이 꽂혀 있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묵묵히 그녀에 대한 기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같았다. 유나가 쉬고 있는 곳도 지수와 김철수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정성껏 돌보고 있었다. 어느 오후 해가 지기 시작하여 검은 호수 표면과 멀리 옅은 안개층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지수는 현관 아래 오래된 그물 침대에 앉아 있었다. 김철수는 옆에 앉아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다. 서연이는 마당 한쪽에서 공부하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안개 호수의 비밀,